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극수필 7번째 작품인 신현식 감독의 동주 작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갈래 중에 시나리오 작품이고요. 영화 각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주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다시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제감정기 시인이자 유학생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일제감정기의 그런 폭력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이 윤동주 시인의 정서, 심리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씬 넘버 78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S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호는 내신에서 극, 시나리오 배운 작품들, 뭐 학생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요 장면 번호라고 합니다. 씬 넘버요. 그 장면 번호 뒤에는 주로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서 취조실이라고 하는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장면 번호 옆에 달린 이 78번 같은 경우는 이 편집 구성에서, 즉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니만큼 이것을 플롯이라고 수능특강에서 지칭을 하고요. 이야기와 플롯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동주에게 바짝 다가서는 특고. 특고는 일본인 경찰을 의미하는데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경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본인이 실제 영화에서는 일본인 대사로 얘기를 합니다. 특고는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너지. 네가 교토로 찾아와서 송몽규를 부추긴 거 맞지? 하면서 굉장히 윤동주를 신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압박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이라고 하면요, 교토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벌인 일을 얘기하는데요. 그 주동자는 윤동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동자는 너지 하면서 의심을 추궁을 하고 있죠. 교토로 찾아와서 송몽규를 부추긴 거 맞지? 해서 이 송몽규라는 인물 먼저 정리. 윤동주의 사촌이자 친구고요. 어릴 적부터 같이 컸어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친구 같은 존재고요. 이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바로 송몽규입니다. 그런데 이 송몽규를 너가 부추겼냐라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동주가요. 그리고 멍하게 보다가 아니요. 극지문 처음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네, 지시를 한다 해서 지시문이라고 하죠. 줄여서 지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동주가 고문을 받다가 계속 이 신문을 받다가 아니요 하고 부정에 표시를 합니다. 시인을 하지 않고 있죠? 뒤에 부분부터 또 계속 가볼게요. 중략 이후 가보겠습니다. 씬 넘버 바뀝니다. 81번으로요. 육첩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첩방은 다다미방이라고 해서 그 일본 전통 방인데요. 그래서 이 씬 넘버 뒤에 있는 공간적 배경, 육천방 한 번만 쓸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전통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다다미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회의 중인 몽규가 얘기합니다. 빼곡히 적인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보며,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지시문,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얘를 굳이 따지면 행동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연출 지시문이 아니라 행동 지시문이요. 자, 몽규가 얘기하죠. 제국대학 출신 포함해 법학과, 의과장교 시험을 치를 조선인 학생들이 절반만 합격해도 30-40명 이상. 조선인 장교들이 나오고 훈련소에 의무대 장교로 들어가면 교토지역 조선인 장교들이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왔던 조선인 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임을 알 수 있죠. 지금 독립운동을 중입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몽규라는 인물은요, 이 징병제를 오히려 이용하자, 그러니 조선인들이 징병제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군인을 강제로 하면 거기에서 이제 군사력이나 군사력 힘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역으로 무력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친다라고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이용하자는 거죠. 네, 군사의 기술력을 빼돌려서 그것을 뒤통수 치자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이가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라고 자리에 일어서는 몽규 일행, 즉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조선인 유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쓸게요. 조선인 유학생 사건. 네, 독립운동이죠. 참여자들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첩방에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참고로 여기 안에는 동주가 있습니다. 네, 동주 인물이 있는 이유는 얘가 과거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씬넘버 기준대로 한쪽에 정리 좀 할게요. 바로 앞에서는요, 씬넘버 78번이었습니다. 씬넘버 78번. 지금 현재 취조실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씬넘버 78은요, 현재의 기점이 되겠습니다. 취조실에서 지금 특고와 동주가 취조를 이제 받고 당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은 동주와 특고가 중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씬넘버가 뒤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역순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씬넘버 81 같은 경우는요, 과거로 진행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회상이라는 거. 81번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뒤에 취조실 나오는 데까지 과거가 쭉 이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몽규가 회의 중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규 일행 그리고 동주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메모한 이유는 이 작품은 순행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과거, 다시 현재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로 많이 나올 겁니다. 뒷부분 이어서 갈게요. 씬넘버 82번 학숙집 안방 앞. 이제 공간적 배경은 안 쓸게요. 통화 중인 동주. 자, 여기에서 참고로 중략 부분에서는요, 회의를 같이 이제 동주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주 캐릭터는 MBTI 약간 I로 나와요. 그리고 몽규 캐릭터는 완전 적극적인 E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동주는 그 옆에서 그냥 대답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롤이었거든요.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그래서 동주가 이제 전화 받으러 나가는 사이에 이제 친구들이 몽규 일행이 이제 준비해서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다미방 근처에, 육첩방 이 안방 앞에 나와 있다. 통화 중인 동주, 쿠미가 일본인 여잔데요. 목소리만 들립니다.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역시나 일본어로 영화에서는 나오고요. 목소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 쿠미라는 인물, 이 여인은 모습이 화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화면에 제시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목소리로만 통화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 있잖아요. 네, 요런 이 막대기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귀에 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쿠미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교토로 제가 간다. 그리고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다.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이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그 중심 대상은 뭐냐면 바로 동주가, 즉 윤동주 시인이 유학생이자 시를 많이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쿠미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주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이 시집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시집 출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미의 역할, 편지도 보냈다,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여기 부분에서는 동주의 시집 출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랬더니 동주가 영국 출판사 주소를 주시면 영문 번역본도 제가 보내도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좋게 좋게 사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어요 했더니 구미가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자기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쿠미라는 인물은요, 동주를 굉장히 사모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와 이 러브 라인이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전화를 끝낸 동주. 몽규 일행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큰 공간은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6첩방 다다미방에서 동주를 포함해서 몽규 일행들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통화 중인 동주를 마주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몽규 일행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속에서 몽규를 마주치면서 대화를 합니다. 가볼게요. 어디가? 몽규가 모임이 있어. 동주는 계단을 오면서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동주도요, 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죠? 참여 의지를 보여요. 근데 몽규는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임이 따로 참석하자. 너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다 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고 동주를 소외시켜요. 이 영화 맨 앞부분에서는요, 몽규랑 동주가 가치관이 좀 대조적이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필기하면 이 동주는요,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 즉 문학이라고 함은 예술성이 중요하다. 문학의 예술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몽규는요,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집중해서 예술이라고 함은, 혹은 시, 소설 같은 경우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작품이야, 그런 소재야 라고 도구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이 몽규는 굉장히 현실을 중시하는, MBTI yes. 그래서 이 현실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가치관의 대립을 통해서 몽규는 동주가 이런 독립운동을 정말 현실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내적 의심 때문에 아예 친일로 배신자로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거리감을 둔다 이거죠. 갈 길이 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학생 1, 학생 2와 함께 일행과 함께 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기 동주 영화 보시면, 네, 저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저는 이거 개봉했을 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주 인물 캐릭터를 연기한 강하늘 배우, 그리고 몽규를 연기한 박정민 배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화면은 다 흑백 화면입니다. 흑백 영화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83번 6첩방.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오는 동주. 자, 동주 굉장히 쓸쓸하겠죠, 뭐요?
친구가 총 2명 나오고 몽규, 즉 그 방 안에 총 4명이 사람이 있었어요. 4명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고 이제 통화 맞춰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던 오중에 3명이 내려와요. 나도 갈게 했더니 아니야, 넌 안 와도 돼. 이래버려요. 그러니 요 나가는 일행들을 보려고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와서 살짝 열면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조선인 유학생과 몽규의 뒷모습. 학생 1, 2라고 나왔으니 조선인 유학생 2명과 몽규가 쪽쪽쪽쪽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회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해진 육첩방, 현재 공간. 그러니 방 안이 텅 비어있죠. 즉 홀로 남게 된 동주예요.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나와 있죠.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책상 아래에 몽규가 사용한 만년필, 펜이 떨어져 있습니다. 몽규의 펜을 짚는 동주. 그래서 굉장히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쓸쓸함을 보여줍니다. 네, 쓸쓸함. 여기 부분요. 모임에서 참여하지 못하고요. 회의에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이 동주의 쓸쓸함. 네, 소외감.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되게 불쌍해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쓸쓸함과 소외감 뒷부분 이어서 갈게요. 네, 중요한 부분이라 덧붙이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잘 알고 있는 쉽게 쓰여진 시가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밖에 별에는 밤, 서시, 윤동주의 다양한 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쉽게 쓰여진 시가 화면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주 목소리, 내레이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주 목소리, 네모칸. 강하늘 배우가 멋있게, 쉽게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 여기에 효과, 내레이션 우선 쓰시고, 우리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매체 같은 것들 보더라도 내레이션이 쫙 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담담하지만 자신의 고백, 속마음, 정서와 심리가 굉장히 잘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동주의 심리와 정서가 더 강조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청각적인 걸로 되고요. 그 다음 본문으로 갈 건데요. 이게 학교에서 출제하시는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시를 좀 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시 자체에 대한 일치불일치도 충분히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쉽게 쓰여진 시를 정말 뭐 따로 프린트를 주셨다 이러면 뭐 정말 자세히 수업하셨다 하면 제 변화국어 유튜브 다른 데에다 쉽게 쓰여진 시 있으면 제가 본문 분석 자세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나리오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공간, 창, 밖, 실내에 방 안에 있습니다. 공간 알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의 공간, 밤비, 시간적 배경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니 내용적으로 보면요. 창밖은 지금 밤이래요. 비가 또 내린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암울한 현실, 일제감정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죠? 아무래도 일본은 당연히 남의 나라인데 이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거리감, 단절감. 즉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여기에 정 못 붙이고 살겠다. 아무리 지금 유학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이 안 간다는 거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결론,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주의 심리 고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육천방은 남의 나라, 내가 있는 공간은 남의 나라다. 심리적 거리감, 단절감을 보여줍니다.
표현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속살거려 청각적인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 내용 자체 안에서는요. 그 다음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그래서 화면에 이 책이 이 시를 쓰는 모습이 손과 종이가 딱 보여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는 장면이 부슬부슬 화면에 잡히고요. 텅 빈 다다미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내리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시의 내용과 조응, 즉 어울리죠. 그러니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밖에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부분, 이 삽입된 시와 내용이 조응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메모해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요, 노랫말 가사에 따라서 화면이 막 싹싹싹싹 바뀔 때가 있잖아요. 어울리는 장면으로요. 그것처럼 영화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계속 쉽게 쓰여진 시를 글자로만 이 매체가 책으로만 접했단 말이죠. 화면에는 소리도 나오고 화면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나레이션이 쫙 깔리면서 이 동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요? 삽입시를 한 경우는 더 몰입감을 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와, 그때 당시에 진짜 푹 빠져들면서 이 윤동주 시인이, 윤동주 작가가 정말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몰입이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뒷부분 속도감 있게 다 갈게요. 이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인식을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를 적으면서 이 자아 성찰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직업 시인이 나옵니다. 창문을 닫는 동주. 요거는 화면 장면. 그 다음에 내레이션 계속. 땀내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때의 학비 봉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겠고요. 애정. 이걸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러니 여기 부분에서는요, 즉 일상적인 경험을, 일상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굳이 왜 강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그래서 부끄럽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일상적이다.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 나가는 거는 현실과, 즉 시대적 현실이라고 할게요. 시대적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표현법 같은 경우는 굳이 쓰진 않을게요. 뭐 서리법이라든지 뭐 내 후각적인 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로 들어갑니다. 쿠미와 전차를 타는 동주, 효치고수의 수업을 듣는 동주, 뒤편에 앉은 쿠미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인서트 장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요? 시의 내용과 조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서트 장면은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과거의 과거 아닙니까? 그죠? 인서트 장면은 이 과거를 또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을 누리고 있는 동주의 모습, 시 내용과 조응되고요. 그 다음 은밀한 회합 장소 중회합이라고 나와 있는 84번 가볼게요. 계단을 오르는 몽규의 발걸음, 몽규 나오죠?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요. 몽규가 회합 장소로 들어서자 10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뭐 하겠어요? 독립운동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때 은밀한 회합 장소 중회합 같은 경우는 조선인 유학생 사건, 즉 독립운동을
계획한 장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니 몽규가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았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아직 시는 진행 중이고요. 내레이션은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화면만 이제 몽규 일행으로 비춰진 겁니다. 계속 이어서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겠어요? 일제의 탄압 때문에 잃어버렸겠죠.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보여줍니다. 인서트 장면 또 나와요. 과거 회상. 이번엔 어떤 장면인지 볼게요. 용정이라고 하는 중국인데요. 중국 용정에서 동주랑 몽규는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 용정 들판을 뛰어놀던 익환과 동주, 몽규. 연희 전문 시절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처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서 나타난 10명의 학생들의 얼굴이 이제 겹쳐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즉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이 과거 동무들이 현재는 독립운동에 가담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독립운동 가담. 제가 영화를 한 2번 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나오지 않고 편집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여기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저는 이 시나리오, 글이 중요한 거니까요. 요걸 중심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뒷부분.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하면서 또 계속 내레이션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장면 중요하죠. 나와 나를 분리할 수 있어 줘야 되는데요. 이때의 나는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이고요. 현실적인 자아다. 그래서 일상에 안주하는 그런 자아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왜 홀로 처지는 거지? 가라앉는 거지? 하면서 이 내적 고뇌를 하게 되죠. 갈등, 고뇌 하는 장면. 인서트 계속. 육첩방에서 홀로 시를 쓰는 동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몽규는 한쪽에서 다른 공간에서 지금 유학생 사건을 준비 중인데 이 동주는 혼자 육첩방에서 시를 쓰게 되는 거죠.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선다. 몽규 주변으로 모이는 학생들 품에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서 읽는 몽규. 이 장면을 통해서요. 특히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서 읽는 장면에서 이 몽규라는 인물이 앞에서 계속 나온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주동자만 메모하셔도 됩니다. 주동자임을 알 수 있다. 이 화면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막 박정민 배우가 착착착착 올라와가지고 몽규가 얘기합니다.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라고 쭉 이어지는데 이 몽규의 딱 가치관이 나오죠.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나타난 건 혁명을 중시한다. 네, 몽규의 가치관이고요.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다 해서 굉장한 저항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혁명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체제를 타도하고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이 몽규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저마다 비장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는데 그런 저항 의지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치관은 일본이 이제 계속 뭔가 나라를 땅 따먹기 하듯이 막
계속 스타를 하고요. 계속 침략을 계속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주의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장한 각오, 독립의지를 화면을 통해서 몽규의 일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육첩방 다시 돌아와요. 창문을 닫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쓰는 동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네요. 시의 내용이지만 인생은 살기 어렵다라는 데에서 즉 암울한 현실을 다시 보여주고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 자체를 자기 인식을 부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찰하고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일명 쪽팔려야 할 사람은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도 되는 이 사람들이 부끄럽다라고 인식을 하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이자 그리고 이 영화 작품이기도 합니다. 커튼을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는 동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어디서 봤죠? 앞부분 일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형식적인 특징은요. 일연과 변주가 된다. 뭐 시가 따로 삽입 시만 시험 범위에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이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면이 왜 또 다른 변주를 하냐면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스스로 성찰을 한 다음에 현실을 다시, 시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집혀서 나왔죠? 뒷부분 가볼게요. 86 취조실. 자, 장소 보이나요, 여러분? 네. 앞부분 여태까지 읽었던 85번까지는 육첩방, 그리고 앞에 이 회의실, 뭐 같이 모임을 가담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다가 이제 다시 86번으로 돌아옵니다. 안 까먹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78번에서 쭉 건너뛰다가 86번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여태까지 85번이 되겠고요. 뭐 수능특강 해설에서는 뭐 4번, 3번부터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서트 자체가 이제 과거 회상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쭉 이어지는 과거는 따로따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조심해야 될 건 중간에 인서트가 이 과거보다 더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 네, 동무들이 막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뭐 쿠미와 함께 전차를 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더 과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85까지 과거였다가 취조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요. 한번 쓸게요. 빗소리가 들린다. 앞부분에요. 여기 커튼을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는데 비가 쫙 내려요. 근데 빗소리가 여기서도 이어지죠. 소리가 안 끊긴다는 거예요. 우선 음향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간도 다르죠. 그리고 취조실을 하고 육첩방 공간도 다르죠. 이 서로 다른 시공간을 빗소리가 연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빗소리라는 음향 효과는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시공간적 배경을 서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죠? 이러한 연결 장치 혹은 매개체 다 괜찮아요. 이 작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 시 안에요. 시 안에 작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빗소리 같은 경우는 하강적인 이미지. 그리고 또 빗소리에 관련돼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하강적인 이미지고, 그리고 인물의 동주의 내면도 이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동주의 우울한 심리, 그리고 육첩방도 우울하죠. 쓸쓸하고 소외감. 네, 현실도 당연히 암울하고요. 여기서는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암울한 분위기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빗소리가, 이 밤비가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작품에서요. 그래서 꼭 빗소리는 역할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구와 동주, 다시로 돌아와요. 그리고 내레이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가 연결해줘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등불은 밝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국의 희망, 독립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어둠은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 희망만 있으면 이 일제감정기 현실을 내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동주의 인식, 이 화자의 인식이 되겠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이요. 여러분, 시대는 반드시 찾아오죠. 뭐 역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뒷부분 근현사 시대, 지금은 현대 시대 하면서 시대는 계속 돌아옵니다. 그걸 직유표현법을 사용해가지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무엇이 반드시 오냐면요,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즉 반드시 오는 아침, 무조건 조국 독립은 된다, 조국 광복은 된다, 조국 광복 독립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앞에서 나왔던 그런 현실적이고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이러한 걸 추구하는 이 나와 달리 최후의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화합이 된 이상적인 자아겠죠. 지향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자아라고 인식하셔도 됩니다. 네, 최후의 나. 대부분 계속 특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송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모든 일이 송몽규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송몽규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나? 하면서 말하기 태도를 보시면 취조도 하고 신문도 하는데 송몽규를 자꾸 들먹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몽규와의 관계. 몽규랑 어렸을 때 되게 친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촌이자 친구니까요. 근데 몽규가 동주랑 자신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좀 거리감을 두고, 동주는 거기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특고의 의도는 이간질이죠. 이 송몽규와 동주의 관계를 알고서요. 그래서 송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든지 돌려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송몽규의 인생을 막 따라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려는 술책이고요. 자, 그러니 여기서 왜 감독이 이렇게 플롯을 구성했는지 좀 짐작이 가나요?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는 할 테지만 갑자기 특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송몽규 형 친구 아니야? 이럴 텐데, 아까 방금 보여준 이 동주의 쓸쓸함과 육첩방에서 느낀 소외감, 이것 때문에 특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가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거예요. 뒤에 부분 가볼게요. 말씀드린 건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특고가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서명란에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그래서 도주는 동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써 있는데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로 마무리되죠. 그러니 여기에서의 나, 이상적 자, 현실적 자, 작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시도, 눈물과 위안, 즉 위로, 연민, 애정, 공감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얘기하네요. 자아가 분열됐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요? 나는 시인이고 시를 쓰고 대학생이니 나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하는 현실적인 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은요, 나도 몽규처럼 저항운동 해야 되는데, 나도 몽규처럼 독립운동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상적 자아가 있었던 거죠. 자아가 지금 분리됐다가 이 취조실에서 화합이 되는 장면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 최초의 악수는요, 이 자아가 서로 화해가 됐다, 화합이 됐다, 내적 갈등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삽입으로 이렇게 써서요, 내용하고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그 최초의 악수를요, 이렇게 화면에 표현하네요. 동주가 두 손의 각지를 낀다. 있는 힘껏. 그래서 손이 클로즈업 되면서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끝납니다. 이 장면은요. 네. 영화는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니까요, 최초의 악수랑 계속 마지막 한 번 더 시의 내용과 종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슬픈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플롯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최초의 악수까지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한 번에 정리하겠다라는 내용 해제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2016년에 개봉된 영화 동주의 시나리오이고요. 일제감정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시인 용동주, 그리고 그의 사촌이자 친구였던 송몽규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청년 윤동주가 일제감정이라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슬픔, 고뇌뿐만 아니라 송명규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 심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면서 있습니다. 한편 흑백 화면, 윤동주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음향 효과, 시간 역정적 구성, 빈번한 화면 전환 등이 이 영화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제시된 대로 하나하나 효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흑백 화면의 효과요. 흑백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필기 좀 할까요? 흑백 영화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조롭고 단출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조롭고 단출한 건 맞아요. 흑과 백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 왜 흑백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16년도면 왜 흑백 화면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냐 하면 이 인물들의 섬세한 표정과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였습니다. 인물들의 관계, 섬세한 표정, 심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요. 즉, 색깔이 만약에 부여했다고 칩시다. 굉장히 퀄리티가 좀 예쁜 색채나 미적 이런 감각이 좀 뛰어난 색채라면 우리가 화면을 보면 왜 되게 미적으로 예쁜 영화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와,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되게 일제감정기 같다 라고 하는 부차적인 부수적인 요소에 좀 눈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미감이 좋다, 막 이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작품의 이 감독의 의도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얼만큼 일제감정기를 구현을 실제적으로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인물들의 관계, 섬세한 표정에 좀 더 집중을 하죠.
덧붙여서 이런 보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중간에 특고라는 인물, 즉 일본 순사가 나오잖아요. 이 특고가 나오잖아요. 경찰이 나오잖아요. 이 엄청나게 악랄한 악독한 표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섬세한 표정 심리를 통해서 선악의 구조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 표정 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악랄해. 어머 어떡해. 동주 너무 불쌍해. 저렇게 소외감 느끼는 표정 좀 봐. 이렇게. 그래도 몰입할 수 있게. 네, 요런 흑백 화면의 효과고요. 내레이션은 아까 표기했었습니다. 내적 정서,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잔잔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좀 듣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흑백 화면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 되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흑백 화면은 마치 이제 극에서 바로바로 대화하는 느낌도 연출해낼 수 있거든요. 관객과의 대화하는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수적인 요소에 눈이 안 뺏기니까요. 그 다음 음향 효과. 여기서는 빗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시험 포인트입니다. 시간의 역정적 구성, 빈번한 화면 전환, 이런 것들의 효과를 이제 쓸 거예요. 예스. 네.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의 우리 영화적인 구성으로요. 내레티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내레티브라고 이제 보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수능 특강. 내레이션하고 갑자기 헷갈리는 내레티브. 그래서 이 영화적으로는요, 하나의 이야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내레티브의 구성이, 영화 구성이요, 이야기랑 플롯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일치가 된다면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 플롯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넘버 이렇게 섹션이니까요. 근데 하나의 이야기와 플롯이 어긋난다,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순행. 현재 과거 교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야기와 플롯이 불일치된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감독의 의도적인 구성이죠. 네, 의도적인 불일치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을까? 먼저 첫 번째, 여기 수록된 부분. 특고가 갑자기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야, 너 송몽규 따라다니는 그림자지? 막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소외감, 쓸쓸함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이간질이라면 인과관계가 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시간대로 쭉 가다 보면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빈번한 화면을 통해서 전환을 한다면 굉장히 몰입, 집중 유도, 요게 되겠죠? 몰입과 집중.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인과관계들을 처음 맞춰지거나 우리 그게 조금 더 이해하고 몰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이렇게 내레티브를 통해서 이 감독의 의도적 불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입체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작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와 과거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저는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서 많은 수상을 한 수상작이고요. 아니면 이 장면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우리 인강도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로 한 1분 30초짜리가 편집된 게 있더라고요. 영화 동주 쉽게 쓰여진 시 하면 그렇게 1분 30초짜리로 편집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이 동주와 그리고 송몽규의 이런 관계들, 마지막 결말은 1945년에 광복이 되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되는데 이 송몽규가 1945년 3월에 2년 동안 징역을 구형받고 3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픈 시대적인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낸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포인트들은 우선 우리 플롯, 씬 넘버 이런 극 시나리오에 그런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쉽게 쓰여진 시가 이 화면 전면에 내세우면서 삽입시의 기능, 쉽게 쓰여진 시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 쉽게 쓰여진 시가 하는 역할, 그 기능, 중간중간에 대응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삽입시는 이 독자의 이해, 그게 이해를 돕기 때문에 삽입시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이 구성, 왜 의도적인 불일치를 했냐,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흑백 영화로 왜 연출을 했냐라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